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국내 재계 1위 그룹의 재벌 회장이 시장 골목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고개 숙여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감을 시험한다고 변장까지 하고 국밥집에 찾아갔던 그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찾아 헤맨 은혜의 흔적과 4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핏줄의 흔적을 동시에 마주쳤기 때문이었죠. 앞치마를 두른 32살 국밥집 사장은 고개 숙인 재벌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십조 자산으로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이 허름한 국밥집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강동현이 회장실 문을 열자마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결제 서류에 펜을 대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동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앞에서 고개부터 숙이던 아이가 오늘은 등을 꼿꼿이 편 채 눈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누구랑? 강태주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직은 놀랄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안쪽에서 국밥집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수라고 3살짜리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주의 펜이 서류 위에 굵은 선 하나를 그으며 멈췄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여자, 거기에 쌍둥이까지. 태주의 손이 책상 위를 휩쓸었습니다. 결제 서류며 보고서가 눈처럼 사방으로 흩날렸고 비서실 직원 3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속이 뒤집어진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강태주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는 거냐? 동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강태주 회장은 대답 대신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봤습니다. 동현이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간 뒤에도 강태주 회장의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죠. 4년 전이 떠올랐거든요. 장남 동균이가 보육원 출신 여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강태주 회장은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 여자의 뒷조사 자료를 비서에게 받아 한번 훑어보고는 안 된다 한마디로 끝을 냈었죠. 동균이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죠.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동균이 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는데 강태주 회장은 냉혹하게 무시했습니다. 비서가 올린 자료만 믿고 판단했던 건데 돌이켜보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가슴 한쪽에 박혔던 찝찝함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놈 둘 다 왜 이래? 강태주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비서한테 시킨 자료만 갖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며느리 자격이 안 된다는 근거를 모아서 동현이 앞에 들이밀 생각이었죠. 애 딸린 국밥집 여자라고? 돈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강태주 회장은 수행 비서를 모두 물리고 평범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안경까지 바꿔 쓰고 거울을 보니 아무리 봐도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두는 노인이었죠. 현관을 나서기 직전 강태주 회장은 일부러 지갑을 서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밥을 먹고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여자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국밥집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발해 있었고 유리문에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죠. 강태주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방 쪽에서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엄마야, 어떡해.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미간을 찡그린 채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카운터 옆 구석 자리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국밥집에 어울리지 않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나란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옆으로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3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 채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밥집이야? 어린이집이야? 태주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연신 닦으며 혜수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풀어져 있었고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번져 있었죠. 오늘따라 평소 도와주던 알바생한테 연락이 안 됐거든요. 아이가 밤새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혼자서 주방과 아이를 오가며 버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혜수가 붉어진 볼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대답 대신 혜수의 행색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국물 묻은 앞치마, 뒷굽이 한쪽으로 달아 기울어진 실내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죠. 국밥 하나.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창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혜수가 주방으로 돌아가 국밥을 끓이는 동안에도 카운터 옆 아이의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콜록, 콜록, 그르렁. 면역이 약한 아이라 감기만 걸려도 기관지로 금방 번지는 체질이었거든요. 혜수는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뛰어가서 아이의 물수건을 갈아준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국밥을 완성했습니다.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올리고 혜수가 조심조심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카운터 옆에서 아이가 캑캑 숨 넘어가듯 기침을 터뜨렸고 혜수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쟁반이 기울었죠. 뜨거운 국물이 태주의 무릎 쪽으로 흘러내리려는 찰나 혜수가 쟁반을 급하게 자기 쪽으로 꺾어 당겼습니다. 국물이 혜수의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가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지만 혜수는 그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님, 다치신 데 없으시죠? 정말 죄송해요. 고통을 참느라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는데도 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찰나의 당혹감과 묘한 미안함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어요. 미련한 애엄마군. 애들 데리고 무슨 국밥 장사야? 아이가 다시 칭얼거렸고 혜수는 황급히 아이에게 달려가 이마를 짚어본 뒤 다시 돌아와 새국밥을 내왔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엉망이 된 테이블과 콧물 범벅인 아이를 번갈아 보며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어냈죠. 그때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기대 없이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떴을 때 뭔가가 혀끝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였어요. 뼈를 오래 고았는지 국물 위에 기름기 하나 없이 맑으면서도 감칠맛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도 이런 맛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묘하게 옛 기억 어딘가를 건드리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그런 맛이었죠. 강태주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밥을 국물에 말지 않고 따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 수십 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혜수가 아이의 물수건을 갈아주다 말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위가 안 좋으셔서 평생 그렇게 드셨거든요. 밥은 따로, 국물은 따로, 반찬도 국물에 다 말아서 먹는 법이 없었죠. 국물 따로 드시는 분 오랜만이네.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러셨는데. 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퍼먹었어요. 반그릇을 정신없이 비우고 나서야 문득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장통 국밥에 정신을 놓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깟 시장통 국밥에 내가 홀릴 리가 없어. 계산할게요. 거만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수가 뜨거운 국밥 냄비 앞을 오가면서도 틈틈이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는 신용을 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네. 혜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앞치마 끈을 연신 만지작거리며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와 강태주 회장이 비워낸 그릇을 번갈아 봤어요.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죠. 국밥 한 그릇 값이 아까울 형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혜수의 시선이 태주의 빈 겉절이 그릇에서 멈췄어요. 강태주 회장이 국밥을 먹을 때 살짝 앞으로 구부린 자세, 밥과 국물을 따로 뜨던 습관, 그리고 겉절이를 깨끗이 비운 그릇.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겉절이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몇 달은 한 입도 드시지 못했거든요. 좋아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 드시고 가신 아버지 생각에 혜수의 코끝이 찡했습니다. 혜수는 주방으로 돌아가 갓 버무린 겉절이를 일회용 용기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태주에게 내밀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 겉절이 참 좋아하셨거든요. 식사하실 때 반찬으로 챙겨 드세요.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용기를 받아들었어요. 받아드는 손이 찰나 멈칫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뒤돌아 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아까 뜨거운 국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벌겋게 부풀어 오른 혜수의 손등이 떠올랐고 강태주 회장은 그 멀쩡한 제 손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사꾼의 친절이겠지. 강태주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수첩을 꺼내 펜을 눌렀어요. 서빙 미숙, 영업장 내 아동 방치.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던 펜이 잠깐 멈칫하더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국물 맛 합격. 적고 나서 태주 스스로도 당황했는지 펜으로 그 위를 지워댔습니다. 박박주를 긋는 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수첩을 쥔 손 바로 옆에 놓인 일회용 용기에서 겉절이의 따뜻한 온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흔들렸어요. 아들에게 들이밀 완벽한 반대 근거를 찾았는데도 입안에 맴도는 깊은 국물 맛과 화상을 입어가며 자신을 감싼 혜수의 벌겋게 부푼 손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4년 전 동균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내뱉었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시잖아요. 강태주 회장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건이 중요한 거 맞아.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차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이미 며느리 자격은 탈락이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단점만으로도 아들 입을 막기엔 차고 넘쳤죠. 다음 날 강태주 회장은 옷장 깊숙이 손을 뻗고 있었어요.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빛바랜 작업복과 오래된 운동화를 끌어냈습니다.
아들에게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밀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실은 어젯밤 내내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국물 맛이 자꾸 혀끝에서 맴돌았거든요. 작업복 위에 기름기 묻은 조끼를 걸치고 머리에 쉰내나는 수건을 두르자 거울 속에는 현장에서 막 올라온 노동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코를 찡그리면서도 옷깃을 여미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국밥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가게 안에는 두세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고 주방 쪽에서 뚝배기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이어지고 있었죠. 강태주 회장이 구석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데 혜수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쉰내가 코끝을 스쳤을 텐데도 혜수는 눈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를 굽히며 태주의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잡더니 가게 안쪽 벽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바람 안 들어와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가 눅눅한 수건 냄새보다 먼저 태주의 귓가에 닿았어요. 손님이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지만 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가 직접 끓인 둥글레차를 작은 사기잔에 따라왔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혜수의 손등이 보였는데 어제 되었던 자리가 붉은 딱지로 얼룩져 있었죠. 그 손으로 차를 우려낸 거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혜수는 카운터 옆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이 너무 빨리 오르네. 혼잣말이 주방의 보글거림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혜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게 제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태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옆에 누워있던 형 민성이 갑자기 캑 격하게 기침을 터뜨리더니 숨을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작은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119에 전화 좀 부탁드려요. 혜수의 목소리는 빨랐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강태주 회장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누르는 사이 혜수에게서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친 혜수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상체를 세웠어요.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리듬감 있게 두드리며 기도를 열었고 다른 손은 이미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아이의 손가락에 끼우고 있었죠. 손가락 끝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산소 수치 88. 떨어지고 있어. 중얼거리는 혜수의 눈동자가 차갑도록 또렷했어요. 아까까지 국밥 냄비 앞에서 허둥대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만큼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혜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쪽에 넣어뒀던 휴대용 흡입기를 꺼냈어요. 아이의 입에 마스크를 대고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을 뿌리기 시작했죠. 쉬. 흡입기에서 안개처럼 약이 퍼져나왔고 아이의 가슴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는 게 강태주 회장이 앉은 자리에서도 보였어요. 강태주 회장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져 오기도 전에 아이의 호흡이 안정됐어요. 구급대원 2명이 뛰어들어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산소 수치가 96까지 올라왔습니다. 혹시 의료 쪽 일하시는 분이세요? 혜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가 주방에서 주문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낮고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옆가게 상인이 태주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놀라셨죠?
우리 해수 사장이 원래 큰 병원에서 아이들 보던 분이거든요. 강태주 회장이 눈을 치떴습니다. 병원이라뇨? 유명한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일하셨대요. 저 쌍둥이가 둘 다 몸이 약해서 병원을 그만두셨다나? 다른 상인이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죠. 저 아이들 복도 많지. 해수 사장 아니었으면 어떻게 컸겠어요. 태주의 시선이 해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 구급대원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해수가 고개를 돌려 태주를 봤어요. 방금 전 전문가의 서늘한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손님을 걱정하는 따스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죠.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밥 다시 내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수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가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잠시 뒤 김이 솟아오르는 국밥 그릇을 가져와 태주 앞에 놓았는데 강태주 회장은 그릇을 받아 쥔 손끝이 제멋대로 바들바들 떨려서 숟가락을 잡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 여자가 소아과 전문이라고? 국밥집 앞치마 두르고 뚝배기 끓이던 이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멍하니 해수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대인 손에 밴드 하나 붙이지 않은 채 다시 주방과 아이 사이를 오가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국밥을 다 비운 강태주 회장이 계산대 앞에 섰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였죠. 자기도 모르게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수가 카드를 향해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아, 이거 정지된 카드지. 황급히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해수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어요. 강태주 회장이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문 안쪽에 붙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올 때는 문이 열려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자리였어요. 이 국밥이 당신 앞에 놓인 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태주의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을, 세상에 이 문장을 쓰는 곳이 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태주의 목숨을 붙들었던 바로 그 한 줄이었거든요. 이 글 누가 쓴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해수가 문 쪽을 바라보더니 잔잔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가게를 제가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태주의 시선이 카운터 위 작은 액자로 옮겨갔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국밥 냄비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둥근 얼굴에 검게 그을린 팔뚝,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꽁꽁 묶은 모습,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강난간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어 국밥 한 그릇으로 살려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허겁지겁 문을 밀고 나온 강태주 회장은 골목을 거의 뛰다시피 빠져나왔어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던진 뒤에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30년 전 그날 밤에 그 아주머니,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딸이 바로 저 국밥집 여자라니. 태주의 눈앞에서 30년의 세월이 소용돌이 치듯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강태주 회장은 32이었죠.
젊은 패기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 석 달 만에 무너졌고 빌린 돈은 눈덩이가 되어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채업자가 집 앞에서 진을 치던 날 강태주 회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발이 닿는 대로 걸었는데 어느새 한강난간 앞에 서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2월 바람이었거든요. 강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일렁이고 있었고 강태주 회장은 그 불빛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구두 뒤꿈치가 난간 아래에서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어요. 차가운 쇠난간을 두 손으로 짚고 올라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태주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숨이 찬 여자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태주의 팔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보니 한참을 뛰어온 모양이었죠. 놓으세요. 강태주 회장이 팔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여성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며 태주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죠. 우리의 아빠도 한때 여기 섰었어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멈칫한 사이 여성은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사업 말아먹고 빚에 쫓기다 여기 와서 신발 벗어놓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제가 국밥 한 그릇 끓여줬더니 울면서 다 먹었어요. 지금은 택시 운전하면서 우리 딸 학비도 보태고 있답니다. 강태주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태주의 팔을 끌었고 강태주 회장은 난간에서 내려온 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골목길을 여성의 등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간판은 반쯤 빛이 나가 있었고 유리문에는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여성이 문을 밀고 태주를 안쪽 자리에 앉혔어요. 일단 앉아요. 한 숟갈만 먹고 가도 돼요. 그 다음은 당신 맘이에요. 주방으로 들어간 여성이 뚝배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김이 솟구치는 국밥 한 그릇이 태주 앞에 놓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들 힘도 없던 태주에게 여성이 직접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식으면 맛없으니까 뜨거울 때 한 숟갈만 드셔봐요. 마지못해 국물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태주의 몸 전체가 한꺼번에 풀려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숟가락을 쥔 손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뚝배기 안으로 눈물이 떨어져 국물과 섞였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국밥 위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국밥집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태주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든 태주의 시야에 문 안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국밥이 당신 앞에 놓인 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주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온 무게를 실어서 고개가 거의 무릎에 닿을 때까지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주인은 은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을 다 비우고 강태주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이자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걸로 됐어요. 강태주 회장은 그날 밤 국밥집을 나와 걸으면서 울었고 이튿날 아침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걸었던 길이 낮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한강 근처 골목을 수십 번 돌았지만 그 국밥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신이 없어서
가게 이름도 주인 아주머니 이름도 묻지 못했던 거였죠. 이후로도 한강 주변 국밥집을 수소문했지만 그 문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회사가 커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찾지 못한 채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그 빚을 늘 가슴 한쪽에 품고 살아왔어요. 꿈에서 깨듯 강태주 회장이 눈을 떴을 때 차 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강태주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장 골목 그 국밥집, 주인 이름이 뭐지? 비서는 잠시 정보를 찾아보더니 답변을 했습니다. 이예수입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분이 원래 운영하셨고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30년 전에는 어디서 장사했는지 알아봐.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 근처 재개발 지역에서 국밥집을 하시다가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지금 시장 자리로 이전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굳어졌어요. 한강 근처 국밥집, 재개발로 철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골목을 찾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은인의 딸이 바로 그 국밥집에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한심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거야. 강태주 회장은 집 서재로 들어가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코트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입었던 코트였어요. 세탁도 하지 않은 채 비닐에 싸서 보관해뒀는데 꺼내보니 옷깃에서 먼지와 함께 희미하게 국밥 냄새 같은 것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코트를 가슴에 안은 채 강태주 회장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첫 번째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흐트러진 행색을 한심하다고 훑어보던 자신의 눈빛, 엉망이라며 의자를 밀어냈던 손길, 감상적이라고 수첩에 적어놓았던 글씨. 은인의 딸에게 그 짓을 한 거였습니다. 태주의 주먹이 가슴팍을 3번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동현이 녀석, 눈이 나보다 나았구나. 강태주 회장이 처음으로 아들의 안목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전문의가 국밥집을 하고 있다고? 아이들 때문에 병원을 그만뒀다는데 그게 전부일 리가 없어. 강태주 회장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와. 왜 혼자 키우는 건지, 병원은 정확히 어떤 사정으로 그만둔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강태주 회장은 코트를 옷걸이에 다시 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재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30년 전 한강에서 내려다보았던 가로등 불빛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 그 여성이 손목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불빛도 이 서재도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 했어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그 국밥집에 가야 한다는 것. 이번에는 시험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강태주 회장은 서재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창밖에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강태주 회장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검푸르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놓고 나가. 비서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러나자 강태주 회장은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봉투를 뜯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장자리가 울퉁불퉁 찢어졌죠. 안에서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에 붙은 사진이 태주의 눈을 잡아끌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지금보다 몇 살 어리지만 틀림없이 해수였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글씨를 읽는 태주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의과대학 수석 졸업. 같은 해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로 임용. 재직 당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전문의로 2번이나 뽑혔다는 기록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서류를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시장통에서 뚝배기 나르던 그 여자가 의대를 수석으로 나온 수재라니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얼얼했거든요. 국밥집에서 허둥대며 앞치마를 닦던 해수의 모습과 아이의 호흡을 단숨에 되돌리던 그 차가운 눈빛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게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해수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해수가 그 국밥집을 처분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이미 비서가 보고했던 사실의 재확인이었지만 서류로 다시 보니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총망받는 전문의가 왜 병원을 그만두고 국밥집 앞치마를 둘렀을까? 강태주 회장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서류 중간에 끼워진 입양 관련 문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쌍둥이 아이들은 해수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누군가가 국밥집 앞에 아이 둘을 놓고 사라졌어요. 갓난아이 둘이 새벽 찬바람 속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담요 하나가 전부였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죠. 해수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발견했고 시설에 보내는 대신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해수가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 친자식으로 키우고 있었어요. 강태주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남의 아이를, 그것도 새벽에 버려진 갓난아이 둘을 시설로 보내지 않고 자기 품에 안은 거였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자리를 내던지고 어머니의 국밥집을 이어받아 낮에는 뚝배기를 끓이고 밤에는 아이를 돌본 거였어요. 다음 서류에는 아이의 건강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감기가 오면 며칠 앓다 낫지만 이 아이는 가벼운 감기도 금세 기관지로 번지고 폐까지 퍼질 수 있었죠.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극도로 약해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서의 보고서 뒷면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을 읽으며 태주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해수는 아이를 오래 병원에 두면 오히려 병원 안에 떠도는 다른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면역을 높여주는 주사를 맞히면서 집에서는 직접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이의 호흡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기관지가 갑자기 좁아지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흡입기와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도 늘 곁에 두고 있었죠. 그제야 태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한쪽에 돌아가던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국밥집에 웬 뜬금없는 기계냐고 고개를 갸웃했었는데 그게 다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해수가 서빙을 하다 말고 수시로 아이의 이마를 짚던 것도 냉장고 안에 흡입기를 넣어뒀던 것도 전부 의사로서의 판단이 나은 행동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첫 번째 방문 때를 떠올렸어요. 해수가 국밥을 나르다 쟁반을 기울였을 때 그게 서빙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에 고개가 돌아간 거였어요. 아이의 상태에 온 신경이 가 있으니 서빙이 어설플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걸 한심하다고 내려다봤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혜수 씨는 낮에는 국밥을 팔고 밤에는 면역이 약한 아이를 위해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주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태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낮에는 손님 앞에서 국밥을 퍼담고 밤에는 아이 곁에서 죽을 끓이고 새벽에는 영양식을 만드느라 잠을 못 자는 여자. 그 여자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문이라는 사실이 어째서인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서류 첫 장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혜수의 얼굴 옆에 둥근 얼굴의 중년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 액자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30년 전 한강 난간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었던 국밥 한 그릇으로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여성. 그리고 지금 혜수가 하고 있는 일은 어머니가 평생 해왔던 일과 똑같았습니다. 버려진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내미는 것.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웃어주는 것.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를 품에 안는 것. 어머니를 빼닮았어. 강태주 회장은 서류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울였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사건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서랍에서 꺼낸 감색 정장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가락에 힘이 실렸죠. 시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인의 딸에게 감사를 전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국밥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혜수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를 보고 혜수의 눈이 잠깐 동그래졌어요.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 자리로 드릴까요? 강태주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혜수가 물잔을 내려놓을 때 강태주 회장이 깨끗이 씻은 일회용 용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겉절이 잘 먹었어요. 맛이 아주 좋더라고. 혜수가 눈을 깜빡이다가 살짝 웃었어요. 아, 혹시 저번에 오셨던 분이세요? 오늘은 차림이 달라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강태주 회장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사실은 혜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30년 전 그날 밤 한강 난간에서 내 손목을 잡아준 분이 당신 어머니였다고,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해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죠. 카운터 옆에 있던 쌍둥이 두 아이가 동시에 혜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거 꺼내줘. 저 위에 있는 거. 한 아이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진 장난감을 가리키며 혜수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다른 아이도 매달리듯 혜수의 다리를 감싸 안았죠. 혜수가 허리를 숙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달래기 시작했고 강태주 회장은 입을 열었다 그대로 닫아야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강태주 회장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괜찮아. 계산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돼. 혜수가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올렸고 얼마 뒤 정성껏 끓인 국밥 한 그릇이 태주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에서 익숙한 향이 올라왔어요. 강태주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온한 식사였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식당 한쪽 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고 혜수는 주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자잘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강태주 회장이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 아이들의 구슬 하나가 또르르 굴러와
태주의 식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구슬을 쫓아 식탁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아이가 네 발로 기어가며 구슬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뒤로 넘어가던 티셔츠 사이로 목덜미 뒤쪽이 드러났습니다. 태주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목덜미 아래, 귀 뒤쪽 바로 밑에 작은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은색, 초승달 모양,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의 그 반점이 태주의 눈에 박혔어요. 숟가락이 뚝배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태주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튀어올랐어요. 첫째 아들 동균이를 목욕시키던 날이었습니다. 거품을 씻어내려고 아이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자 목덜미 뒤에 조그만 붉은 점이 보였죠. 초승달을 옆으로 눕혀놓은 듯한 그 모양에 강태주 회장이 물었었어요. 이게 뭐지?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아버님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잖아. 강씨 집안 내력이지 뭐. 3대째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반점이었습니다. 지금 식탁 밑에서 구슬을 줍고 있는 이 아이의 목덜미에 바로 그 초승달이 찍혀 있었어요. 설마. 태주의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구슬을 찾은 아이가 고개를 들고 해맑게 웃었는데 그 순간 태주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아이의 눈, 코, 입이 어린 시절 동균이의 얼굴과 포개지듯 겹쳐 보였거든요. 높은 콧대,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한쪽만 깊어지는 보조개까지. 강태주 회장은 구슬을 주어 아이에게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작은 체온이 손끝부터 팔뚝을 타고 가슴까지 스며들었어요. 이 아이가 4년 전 그 여자 뱃속에 있던 아이라면. 혜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식사하시는데 정신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리 와, 구슬은 나중에 하자. 아이를 데려가면서 혜수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습관처럼 체온을 확인하는 그 동작을 강태주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은 편인가요? 강태주 회장은 이미 비서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혜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좀 약해서요. 감기만 걸려도 바로 기관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편이에요. 태주의 귓가에서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균이가 어렸을 때 소아과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 아이는 면역이 유난히 약합니다. 감기가 오면 기관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똑같았습니다. 반점도 얼굴도 면역이 약한 것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강태주 회장은 국밥 그릇을 비우고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들킬까봐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계산을 하면서 테이블 쪽을 힐끔 봤어요. 아이들이 마시다 남긴 요구르트 병과 빨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거스름 돈을 받아 넣는 척하며 테이블로 돌아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빨대와 요구르트 병 입구를 손수건으로 감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수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던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강태주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보내는 물건에서 침 샘플을 최대한 확보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확보하고. 전화를 끊고 강태주 회장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동균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4년 전 미국으로 떠난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버렸다는 분노에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내버려뒀던 건 태주 자신이었죠.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설 탐정을 써서라도 동균이 행방을 찾아. 무조건이야. 4년 전 동균이가 사귄다고 데려온 여자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칼에 잘라냈었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을 때도 문을 닫아버렸고, 만약 그때 내가 문을 열었더라면 그 아이가 지금 국밥집에서 구슬을 줍고 있는 저 아이라면 강태주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택 서재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하늘이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강태주 회장은 사흘째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올린 결제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갔지만 한 장도 펼쳐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검사 결과뿐이었거든요. 서재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고 창가를 서성이다 다시 앉고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강태주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축축했어요. 1시간 뒤 비서가 서재 문을 두드렸고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태주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뜯으려는데 제멋대로 떨려서 봉투 가장자리가 찢어졌죠. 안에서 빼곡한 글씨가 인쇄된 서류 2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은 검사기관의 직인과 담당자 서명이 찍힌 표지였고 두 번째 장 하단에 태주의 눈이 못 박혔어요. 조부 손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이상.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라 숫자가 일렁거렸거든요. 강태주 회장은 서류를 쥔 채 소파 등받이에 몸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주먹이 카펫 위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서재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1번, 2번, 3번. 주먹마디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쫓아낸 거야. 내 손자들의 며느리를, 임신한 몸으로 찾아온 그 여자를 내가 문 앞에서 돌려보낸 거야. 입에서 짐승 같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강태주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고개를 들자 비서가 얇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어요. 쌍둥이의 친엄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동균과 사귀다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직후 몸에 큰 병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울 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국밥집이었어요. 새벽에 아이들을 가게 앞에 두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국밥집으로 간 거지?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답했습니다. 친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그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혜수 씨 어머니께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오래전부터 무료로 밥을 주셨거든요. 친엄마가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종종 그 가게를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유일하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요.
태주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던 국밥집 주인. 30년 전 한강에서 자기 손목을 잡아 끌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의 품을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아이들을 그 품에 맡긴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 줄로 깨어졌어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동균이를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비서가 급히 나간 뒤 강태주 회장은 전화기를 붙들고 서재를 돌았습니다. 사설 탐정이 동균의 미국 주소를 찾아냈다고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어요. 비서가 영상 통화를 연결했고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10여 초가 걸렸습니다. 그 10여 초가 태주에게는 반평생처럼 길었죠. 화면에 동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죠. 태주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동균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동균아. 겨우 이름 석자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주 회장이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 그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왔었다. 화면 속 동균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쫓아냈다. 내 핏줄인지 어떻게 아냐고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 그 애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동균의 턱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손이 보였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강태주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 아래로 시선을 떨구는 게 고작이었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쌍둥이야. 강태주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출산하고 나서 큰 병에 걸렸는데 혼자 아이 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국밥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어.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동균이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애가 혼자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 한 번 못하고? 동균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갈라졌어요. 주먹이 허공을 내리쳤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어요. 아들의 오열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소리가 서재 벽에 부딪혀 태주의 등줄기를 훑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인생도 그 여자 인생도 아이들 인생도 전부 내 오만함이 망가뜨렸어. 강태주 회장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동균이 입을 열었죠.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해수라는 사람이 키우고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뜨고 나서도 강태주 회장은 한참을 전화기만 내려다봤어요. 비서에게서 연락이 온 건 30분 뒤였습니다. 동균이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보고였어요. 강태주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며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국밥집 주변 건물, 사들릴 수 있는 거 전부 알아봐. 병원 하나 세울 부지가 필요하다. 비서가 눈을 치떴지만 강태주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최고 의료진을 구성해 손자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만. 차에 오른 태주의 눈앞으로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가늘던 빗줄기가 금세 굵어졌고 와이퍼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강태주 회장은 핸들을 쥔 채 혜수가 겪었을 시간을 생각했어요. 새벽에 버려진 아이 둘을 안고 국밥집으로 들어온 혜수의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남아 의사 가운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혜수. 그 모든 그 시간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자 가슴팍이 쥐어짜이듯 조여들었습니다. 국밥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강태주 회장은 내리지 못했어요. 가게 안에서 혜수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그림자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는 작은 손짓, 입가를 닦아주는 부드러운 동작. 강태주 회장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는 거지? 빗방울이 앞유리 위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가게 불빛이 빗물에 번져 일렁거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차 문을 열었어요. 우산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빗물이 이마를 때리고 어깨를 적셨죠. 강태주 회장은 그 차가움을 고스란히 맞으며 국밥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게의 불빛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태주 회장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박힌 듯 떼지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주먹을 쥔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죠. 그 안에 내 손자들이 있고 은인의 딸이 있고 내가 망가뜨린 모든 것에 파편이 모여 있는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발로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가게 안에서 걸레를 짜던 혜수가 유리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고개를 돌린 혜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폭우 속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혜수가 급히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 다리 뒤에 매달려 나왔습니다. 손님, 이 비를 맞고 왜 여기에? 혜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주 회장이 허리를 접었습니다. 90도. 빗물이 숙인 머리카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등판에 맺힌 물방울이 구두 뒤꿈치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가 두 손으로 태주의 팔을 잡아 올리려 했지만 태주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겁에 질려 혜수의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성이의 눈이 커졌고 민수는 고개를 혜수 다리 뒤로 파묻었어요. 태주의 무릎이 젖은 바닥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정장 바지가 흙탕물을 빨아들였지만 개의치 않았죠. 혜수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밀어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만큼 갈라져 나왔어요. 혜수가 한 박자 멈칫하다가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안에서 말씀하시죠. 혜수가 태주의 팔을 잡아 일으켜 가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한꺼풀 멀어졌고 가게 안의 따뜻한 공기가 태주의 젖은 얼굴 위로 퍼졌습니다. 혜수가 수건을 건네주었지만 강태주 회장은 받아들지 않았어요. 쌍둥이가 카운터 뒤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주만 올려다보고 있었죠. 강태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첫 마디가 나오기까지 23번이나 고르고 나서야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돌아가신 사장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혜수의 얼굴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아이들 쪽으로 팔을 뻗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할아버지라뇨?
강태주 회장이 젖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건 제 아들 사진이고요. 제발 확인만 해주십시오. 혜수가 봉투를 받아들긴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혜수의 눈이 검사기관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 검사기관, 제가 직접 확인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면 다른 곳에서 다시 검사하셔도 됩니다. 혜수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는데 혜수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달아 하얘진 그 사진 속에도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아이들 엄마가 남기고 간 사진이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은 혜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같은 콧대, 같은 눈꼬리, 같은 보조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혜수의 시선이 사진에서 태주의 얼굴로 다시 카운터 뒤 쌍둥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강태주 회장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여자는 다시 찾아와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돌아가신 사장님한테 맡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전부 내 아집이 만든 일입니다. 혜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서랍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오래돼서 접힌 자국이 깊었고 글씨가 번진 데도 있었죠. 이 아이들 엄마가 이 메모 하나만 남기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면서요. 혜수가 메모를 태주 앞에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적힌 몇 줄이 태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를 읽는 태주의 턱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라고요. 태주의 눈에서 물기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은인이 사장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저는 이 가게에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지갑이 없는 척 속이고 노동자로 변장까지 하면서 사장님의 본성을 캐내려 했어요. 3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의 딸한테 내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태주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입에서 짐승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혜수는 메모를 다시 접어 가슴 쪽에 품으며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묘하게 먹먹한 표정이었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 동부공항의 출발 게이트 앞에서 동균이 짐 하나 들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가 30분 뒤 출발이었거든요. 좌석에 몸을 밀어넣은 동균은 14시간 내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창밖에 구름이 흘러갔고 기내 조명이 꺼진 뒤에도 동균의 눈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영상 통화로 들었던 아버지의 오열이, 비서가 보내준 쌍둥이 사진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며 재생됐거든요.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아이들인데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동균이 택시를 잡아탔어요. 4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동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국밥집 주소만 되뇌고 있었거든요. 골목 안국밥집 앞에 택시가 멈추자 동균이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유리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에 앉아있던 태주와 혜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였습니다.
4년 만이었죠. 머리카락 사이로 흰 것이 부쩍 늘었고 볼이 움푹 꺼져서 양복이 어깨에 걸터 앉은 것 같았어요. 뱃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고 이가 맞물려 으득 소리가 났죠. 그 순간이었어요. 카운터 뒤 작은 이불 위에서 쌍둥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동균의 발이 멈췄어요. 아버지를 향해 뻗으려던 발이 카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조그만 코, 올라간 눈꼬리, 한쪽만 깊어지는 보조개.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한 아이의 이마를 쓸어봤어요. 보드라운 피부 위로 미열이 전해졌고 아이가 잠결에 콧바람을 후 내쉬었죠.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아비였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첫 울음소리도, 첫 걸음마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한 아비였어요. 그녀가 혼자서 이 아이들을 낳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동균의 무릎이 바닥으로 꺼졌어요.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 곁에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숙였는데 등이 한 번, 두 번 크게 들썩였죠. 강태주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동균이 그 손을 뿌리치려 팔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뿌리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자기도 4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혜수가 두 부자의 모습을 한 발 떨어져 지켜보다 소리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둥글레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혜수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뒤로 돌아가 아이들의 이불을 여미어 주었죠. 비가 그쳤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가게 안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 채워지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먹구름이 거치더니 아주 가느다란 새벽달이 골목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가게 바닥까지 길게 스며들었고 네 사람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강태주 회장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수를 향해 두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우리 가문의 구원자입니다. 혜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동균이 잠든 아이들 곁에서 일어나 혜수 앞에 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동균이 두 손을 내밀었고 혜수가 잠깐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남자의 손과 화상 흉터가 남은 여자의 손이 마주 잡힌 채 한동안 놓이지 않았어요. 강태주 회장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동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4시 가게 불빛 아래에서 노안 때문에 휴대폰을 멀찍이 들고 한 글자씩 눌러 적었어요. 내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찾았다. 고맙다 아들아. 보내기를 누른 뒤 강태주 회장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조금 더 올라와 있었고 빗물에 씻긴 골목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쌍둥이의 고른 숨소리가 네 사람 사이의 침묵을 조용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았죠. 30년과 4년의 빈 시간이 이 작은 국밥집 안에서 겨우 녹아내리기 시작한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태주의 가슴 한켠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 동균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떠났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5열의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균은 국밥집 뒷방에 짐을 풀고 아이들 곁에 머물렀어요.
아침이면 혜수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일어나 바닥을 쓸었고 저녁이면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동균의 눈 밑 그늘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동균이 설거지를 하던 혜수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애들 엄마 어디 묻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혜수의 손이 행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 동균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들 옷에 메모 하나만 남기고 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수소문해 보셨는데 끝내 못 찾으셨어요. 동균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행주를 짜는 혜수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걸 동균은 보지 못했어요. 혜수도 그 질문을 오래 품어왔던 거였죠. 제가 찾아볼게요. 동균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혜수가 한참 바라봤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수소문 끝에 병원 기록과 행정 서류를 추적한 끝에 마침내 연인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출산 직후 몸에서 큰 병이 발견됐고 아이들을 국밥집에 맡긴 뒤 홀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어요. 6개월을 버텼습니다.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요. 마지막에는 이름 석자 불러줄 사람 하나 없이 떠났고 가족이 없으니 무연고로 처리됐다는 기록이 서류 끝에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동균이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류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턱 아래 근육이 파르르 떨렸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연고 묘역은 도시 외곽 야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번호가 적힌 작은 표지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이름은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어요. 풀이 무릎까지 자라 표지석 절반을 덮고 있었죠. 동균이 한 번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여기 누워 있었던 거였어요. 동균의 무릎이 풀밭 위로 꺾여 내렸습니다. 두 손을 표지석 양옆에 짚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혼자서 쌍둥이까지 낳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목소리가 풀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이 묘역 위를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세 발자국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등이 들썩이는 걸 보면서 한 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죠. 번호만 찍힌 표지석을 내려다보자 4년 전 냉철하게 돌려보냈던 그 여자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 돌아서던 그 등이 지금 아들이 매달려 오는 이 차가운 돌 아래에 잠들어 있었어요. 강태주 회장이 천천히 다가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 엄마를 가족 묘역으로 모시자. 동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아버지, 내 첫째 며느리야.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지.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균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어느 쪽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며칠 뒤 강씨 가문 묘역 한편에 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얀 돌 위에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어요. 동균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돌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 불러줄 수 있게 됐어. 여기서 편히 쉬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쌍둥이가 비석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동균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이들은 아직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아빠의 젖은 눈을 보고 조그만 손으로 동균의 볼을 톡톡 두드려줬습니다. 며칠 뒤
강태주 회장은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았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과 빈 종이를 펼쳐놓고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국밥이 당신 앞에 놓인 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30년 전 자신을 살려낸 그 문장이었죠. 글씨를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 획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완성된 글귀를 한참 내려다보다 강태주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나 걸렸구나. 이 간단한 걸 깨닫는데. 강태주 회장은 동현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강태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미안했다. 동현의 눈이 커졌어요.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현이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요. 형이 떠났을 때 솔직히 시원했어요. 태주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형만 보이시더라고요. 자리에 없는데도 빈자리로라도요. 강태주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현이 입꼬리를 비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고맙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처음으로 둘째의 손을 잡았어요. 검버섯 낀 거친 손이 아들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내가 늘 곁에 있어줬는데 아비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잠시 뒤 강태주 회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안목이 아비보다 나았어. 혜수, 우리 가문에는 정말 과분한 며느리다. 혜수와의 결혼을 승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동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자 사이에 처음으로 진심이 오간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동균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로 돌아오라는 말은 아나마. 동균이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비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동균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감사 인사였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풀려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뒤로 태주의 서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빼곡히 걸려있던 상장과 표창패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평생 쌓아오신 업적인데요. 이제 그만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려고. 이것들이 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더라. 빈 벽에 아까 적어놓은 국밥집 문구 액자를 걸었어요. 강태주 회장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액자 옆에는 국밥집에서 손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나란히 걸었죠. 달라진 건 서재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이사회가 잡혔는데 현관에서 민성이가 신발을 신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강태주 회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평생의 습관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때 서재 벽에 건 문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의 30분 미로. 처음에는 아이들 손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카시트 잠금 장치를 채우지 못해 쩔쩔매다 동균에게 배웠어요. 딸깍 소리가 나자 민수가 까르르 웃었고 태주의 귀까지 빨개졌죠. 하지만 그 서투름이 태주에게는 평생 회장실에서 못 느꼈던 벅찬 무엇이었어요. 그 주 이사회에서 강태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공헌 예산을 3배로 올린다. 올해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거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강태주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내가 직접 챙기겠어.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강태주 회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나는 평생 사람보다 가문을 앞세웠어. 그 오만함이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 이제라도 바꾸려 한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다음 날 강태주 회장은 동균을 데리고 조용한 저수지로 낚시를 갔습니다. 4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찌가 물 위에서 까딱까딱 흔들리는 걸 둘 다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뿐이었죠. 찌를 바라보던 강태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비 고집에 내 인생을 망쳤어. 동균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연락 한 통 없이 떠난 거 후회했습니다. 해질녘까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부자 사이에 끼어 있던 돌덩이가 저수지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 저녁이었죠. 그 후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빛이 저택 거실 유리창을 타고 길게 들어오던 오후였고 테이블 위에는 설계 도면과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이예수를 거실 의자에 앉히며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는데 그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소아과 전문 병원이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라고 들었어. 혜수의 눈이 크게 떠졌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 혜수의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는데 국밥집 인근 부지 매입 계약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병원 설립인가 신청서가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회장 개인 사재 출연 확인서가 놓여 있었죠. 혜수는 마지막 장을 들어 올리다가 손끝이 파르르 떨려 서류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국밥으로 사람을 살렸듯이 너는 의술로 아이들을 살려라. 이건 30년 전 빚을 갚는 거다. 혜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술만 두어 번 달싹거렸습니다. 목 안쪽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치밀어 올랐지만 혜수는 눈물 대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 만큼 깊은 인사였고 그 자세로 3, 4초가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거실 안에 조용히 퍼졌고 강태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느린 낙하가 태주의 심장 박동과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9개월이 지난 뒤 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개의 의자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선 강태주 회장은 양복 단추를 고쳐 잠그며 객석을 한번 둘러보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로 대외적인 모든 직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할아버지로 살겠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번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단상을 내려오며 오른손으로 난간을 짚었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동현이 단상에 올랐고 그룹의 새 회장으로서 첫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게 있습니다.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대강당을 채웠고 객석 맨 뒷줄에 앉은 태주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옆자리에서 동균이 아버지의 표정을 힐끗 살폈는데 태주의 눈가에 잔주름이 부채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고 동규는 고개를 돌려 단상 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개원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혜수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에 국밥집 육수를 올리고 오전에 병원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오후에는 의료 장비 업체와 회의를 이어갔거든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식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동현이 숟가락을 든 채 멈추었고 강태주 회장은 국물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가 품고 있는 30년의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고 쌍둥이마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숟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동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동균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혜수는 동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가만히 깍지 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우리 아이들이 자란 곳이잖아요. 그리고 재수 씨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곳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어받을게요. 동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깍지 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동균의 손을 한번 바라보았고 잠시 생각에 잠기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 4초쯤 지났을까 강태주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함께하마. 동균이 놀라 아버지를 보았고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요? 국밥집을요? 강태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니 시간은 충분해. 그리고 30년 전 빚진 국밥값 이제야 갚는 셈 치지. 태주의 입가에 쓸쓸함과 장난기가 동시에 스쳤고 혜수가 그 표정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얼굴이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밥집 주방에는 셋이 나란히 서는 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수가 육수 끓이는 법부터 알려주었고 강태주 회장은 수첩을 꺼내 빼곡히 적었습니다. 평생 결제 서류만 넘기던 손이 조리법을 받아 적고 있었는데 글씨체가 의외로 반듯했습니다. 육수는 센 불에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약불로 줄여야 해요. 그래야 맑고 깊은 맛이 나요. 혜수가 국자로 거품을 거두며 설명했고 태주와 동균이 고개를 나란히 끄덕였습니다. 고기 삶는 시간, 양념 비율, 파를 넣는 순서까지 혜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 하나하나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끓인 육수에서 잡내가 올라왔고 혜수가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동균이 삶은 고기는 질겼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하여 젓가락으로 찢으려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았죠. 혜수가 국물을 한 번 더 맛본 뒤 한숨을 내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드셔보시면 기절하시겠다. 강태주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60년 동안 숟가락만 들었으니 그렇지. 그래도 포기 안 해. 동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끓인 국밥 먹이고 싶어요. 이틀째도 실패했고 사흘째 육수 역시 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두 번째 주 육수는 처음보다 분명히 나아졌고 동균의 고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첫 주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 속도면 금방이에요.
밤늦도록 주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주와 동균이 나란히 서서 육수 냄비를 들여다보았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균이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재밌으세요? 강태주 회장이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재밌다. 평생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태주의 얼굴에 어색함과 편안함이 뒤섞여 있었고 동규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간의 훈련이 끝나고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혜수가 태주 앞에 놓인 육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혜수의 표정을 지켜보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혜수의 눈이 떠졌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합격이에요. 어머니 맛이에요. 강태주 회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안도와 뿌듯함이 동시에 번졌고 코끝이 발그레해진 것을 본인만 몰랐습니다. 동균의 육수도 합격이었고 혜수는 주방 구석에서 낡은 앞치마 2장을 꺼내왔습니다. 천이 여러 곳 해져 있었고 끈 부분이 닳아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이제 2분 거예요. 강태주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아들었고 허리에 두르는데 2번이나 매듭이 풀렸습니다. 해진 천이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을 태주의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밥집이 새로운 체제로 운영을 시작한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태주와 동균이 나란히 주방에 섰죠. 강태주 회장이 육수를 끓이고 동균이 고기를 썰었으며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호흡이 제법 맞아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강태주 회장이 직접 국밥을 날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고 대기업 회장이었던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그 평범한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주방으로 돌아가며 앞치마 끈을 다시 여몄습니다. 오후 3시 어린이집 차량이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쌍둥이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강태주 회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밖으로 나왔고 동균도 주방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고 근처 놀이터로 향했는데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그네를 밀어주며 할아버지 노릇에 전념했습니다. 1시간쯤 놀다 돌아오니 동균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 놓았고 작은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앉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영업을 마친 늦은 밤이었습니다. 국밥집에 태주와 동균 둘만 남았고 내일 쓸 육수를 함께 끓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강태주 회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니? 동균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원망도 했지만 제가 연락 안 한 것도 후회했어요. 강태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고집이 셌지. 이제라도 이렇게 옆에 있으니 그걸로 됐다. 육수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2사람 사이를 감쌌고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가 그 김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동영과 며느리 혜수가 퇴근 후 국밥집을 찾아왔고 영업이 끝난 가게에 가족만을 위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직접 끓인 국밥이 가운데에 놓였고 동균이 담근 깍두기와 겉절이가 양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쌍둥이가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수가 병원 준비 상황을 보고했고 동현이 회사 소식을 전했으며 강태주 회장은 그저 듣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 가족을 하나로 묶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국밥집에 강태주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국밥이 당신 앞에 놓인 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강태주 회장은 그 글귀를 한참 읽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이 베푼 국밥,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동균이 쌍둥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강태주 회장이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있었어. 쌍둥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고 강태주 회장이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손들이 태주의 목을 감쌌는데 그 감촉이 온몸으로 퍼지며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3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된 인연이 세 세대를 잇는 온기가 되어 이 작은 가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행인이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집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 한 줄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고 그 위로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태주 회장은 60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깨달은 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사과했고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세 세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이 15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혜수처럼 자기 꿈을 접고 아이 곁을 지키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밥 한 그릇이 사람 목숨을 살렸듯이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 풀지 못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신 분들, 태주 회장도 4년이나 아들과 등을 졌지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국밥 한 그릇 같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따뜻한 한 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